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혈관의 노화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라는 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경색이나 치매를 앓고 노년을 요양원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돈이 많은들,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뱃살이 붙으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때입니다.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어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 혈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뱃살과 질병 없이 살려면 당장 몸을 바꿔라. 내 몸 혁명입니다. 이 책은 박용우 박사의 33년 비만 연구와 임상 치료 경험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서카디안 리듬 회복하기, 간헐적으로 단식하기, 장내 환경 개선하기, 그리고 망가진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4주간의 프로그램 등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을 위한 건강관리 노하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 식품에 의존하거나 운동만 해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 혈당, 중성지방, 간 기능, 콜레스테롤 등 각종 대사 이상 지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내 몸 혁명 속으로 잠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먹는다. 현대인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빵, 과일, 콘플레이크를 먹어 혈당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회사로 출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오전 내내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았다. 골격근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이 없다 보니 식후 혈당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심시간이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내 식당에 가서 밥, 빵, 면 중 한 가지를 먹었다. 다시 혈당이 올라간다. 가끔은 시럽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 한 잔을 후식으로 즐기면서 혈당을 더 높인다. 그러고 난 뒤 몇 걸음 걷지도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움직임 없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앉아 시동을 켠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어 또다시 혈당을 높인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본다. 그러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자녀가 귀가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냉장고에 쟁여둔 과일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혈당이 떨어져야 자는 동안 지방을 꺼냈을 텐데 낮은 물론 밤에도 혈당을 올려놓은 채로 잠자리에 드니 지방을 꺼냈을 기회가 없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해서 다시 혈당을 높인다. 이런 일상이 1년 중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니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매일 기름을 주입하면서 심지어 주행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성능은, 연비는, 그리고 전기 모터는 어떻게 될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쉬지 않고 먹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골격근과 지방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게 살이 찐 진짜 이유다. 설령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운동을 했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 운동 효과가 상쇄된다. 대사 유연성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살이 빠진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 골격근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면서 간간히 굶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서 잠든 지방 조직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체의 대사 유연성을 예전처럼 되돌려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방세포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에 체중 증가가 더 위험한 것은 노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노화는 대사 이상의 주요 위험인자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세포의 분화가 잘 안 된다. 노화로 지방세포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 비대성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중년까지는 피하지방 조직이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하지방 조직의 지방 저장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다. 지방 조직의 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도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예전의 식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비축되어야 하는데 피하지방 조직에서 더 이상 여분의 지방을 비축할 수가 없다. 결국 잉여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내장지방, 간, 골격근, 심장 근육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체중이 큰 변화가 없어도 뱃살이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체중보다는 허리둘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드는 방법. 건강 체중이란 각종 대사와 관련된 임상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는 몸이다. BMI가 정상이라도 복부에 지방이 붙어 허리둘레가 늘고 대사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대사 이상 체중이다. 그런 사람들은 BMI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 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대사 유연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요법은 따로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있다. 또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고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면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평상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사 이상을 해결하는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건강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약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똑똑하게 활용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드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흡연만큼 해로운 의자 중독. 의자 중독은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면서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까? 이에 대한 첫 연구 보고는 1954년에 나왔다. 영국 런던에서 2층 버스와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15,500명과 승차권 검표원 9,500명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1950년까지
2년간 관상동맥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35세에서 64세 남성들이었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운전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운전기사는 1000명당 0.9명꼴로 사망한 데 반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0.4명꼴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가 서서 일하는가 밖에 없었다. 운전기사는 업무 시간의 90%를 앉아서 보냈고 버스 차장은 버스 안을 걸어다니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차이만으로 운전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수천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앉아있는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관건. 의자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망가뜨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운동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꼼짝 않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다. 이는 수명과 운동 시간을 보정해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하루 총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폐지구력이 좋을수록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았다. 결국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의자 중독은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한 관건이다. 하루 중 의자에 앉은 시간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LPL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올라간다. 식사 후 포도당, 인슐린, 중성지방의 상승폭이 적을수록 건강한 몸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상승폭이 커져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자.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9시간 앉아있게 한 그룹과 30분마다 100초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한 그룹으로 나누어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다. 중간중간 신체 활동이 있었던 그룹이 꼼짝 않고 앉아있던 그룹에 비해 하루 중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가 각각 37%, 18%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 하루 2.5시간 서 있게 하거나 30분마다 가볍게 걷게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24시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켰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라. 사람의 몸은 똑바로 서 있거나 걷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궁둥이, 허벅지, 장단지 근육에 힘이 쭉 빠져 있다. 무엇보다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하체 근육이 중력에 저항하려는 힘이 반감된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중심부 근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앉아있으면 흉곽이 좁아져 폐가 눌리면서 호흡도 얕아진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진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다리가 붓는다. 이것만이 아니다.
식후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서서 업무를 볼 때와 앉아서 업무를 볼 때의 식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았더니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서서 업무를 볼 때 식후 혈당이 43%나 낮았다. 또한 앉아서 업무를 볼 때는 혈당 피크가 훨씬 더 높았고 올라간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의자 중독이 지속된다면 어떨까?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한다. 또한 의자 중독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진다. 치매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의미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의자 중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으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어야 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향후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자.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과 밤의 신진대사가 달라진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 한다.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수면, 체온, 혈압, 호르몬 변화 등이 이 리듬에 따라 조절된다. 서카디안 리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손상되기 쉬워진다. 야식 습관과 불규칙한 수면이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한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관계와 면역계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실내등을 환하게 켜놓고 음식도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은 50% 이상이 하루 15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셈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인의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수면의 양과 질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야간 교대 근무, 야식, 밤 시간의 신체 활동 등도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에 휴식을 주지 않아서다. 인슐린은 낮 시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호르몬이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휴식 모드를 취해야 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일시적으로 밤 시간 동안 인슐린 생산이 억제된다. 멜라토닌이 췌장 베타세포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낮 동안 쉬고 있던 멜라토닌은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벽까지 조금씩 줄어든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수면 장애가 생기면 혈당 대사와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준다. 수면 각성 주기는 식사 시간과 맞물려 돌아간다.
취침 3,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된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서카디안 리듬에 교란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는 생활 습관. 뇌의 중추 시계는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의 말초 시계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먹었던 야식 때문에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려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도 언제든 양껏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말초 시계에서 배고픔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을 마셔서 배고픔을 달랜다. 물로 달랠 수 없는 허기라면 오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류나 연두부를 먹는 것도 괜찮다. 부득이 야식을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었다면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으로부터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 생체 시계는 활동 모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에 따른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끝낸다. 원시 인류는 동굴 안으로 해가 비쳐 들어오는 시간에 잠을 깼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기상 시간에 맞추어 잠에서 깨는 것이다. 만약 자연스러운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싶다면 빛을 잘 이용하도록 한다. 침실은 숙면을 취하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등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면 커튼을 젖혀 햇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만 아침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코르티솔은 오전 5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대략 7시에 정점을 찍는다. 그래야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할 준비를 할 테니까.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전날 저녁 식사를 7시에 끝냈다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서카디안 리듬에서 12시간 공복 유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전날 저녁 식사가 8시 넘어 끝났다면 아침 식사도 똑같이 늦어져야 한다. 아침에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먹는다. 막 잠에서 깨어난 인슐린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식단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복합당질로 구성된 게 좋다. 퀴노아죽, 오트밀, 샐러드, 플레인 요거트, 베리류 과일, 견과류 등을 먹고 부족한 단백질은 쉐이크 형태로 먹으면 건강식이 된다.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 아침에는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먼저 배를 채우고 이후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빠릿빠릿하고 식사 후에도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풍부하게 먹는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이 식사 전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녁 식사를 취침 4시간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늦어도 취침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인슐린 호르몬이 밤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면 식사 후 밖에 나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린 후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저녁 식사를 끝내면 우리 몸은 휴식과 수면 모드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실내 등을 어둡게 한다. PC나 TV 시청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끝낸다.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최대한 보지 않도록 한다. 뇌의 중추시계에 불빛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진다.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한 권고사항. 공복을 12시간에서 14시간 유지한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적당량 먹는다. 저녁 식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다.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운동은 가급적 6시 이전에 하고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늦은 밤 음주를 피한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등을 어둡게 하고 TV 시청이나 PC,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유지한다. 몸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 7년 넘게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다. 10년이 넘게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살다가 한 달 만에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사람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각종 대사지표가 좋아져 복용 중이던 약을 끊은 사람까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임에도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알코올과 과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간에 지방 축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효과적일까? 술과 청량음료를 평소보다 줄이고 간장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 술과 과당을 완전히 끊고 양질의 단백질 음식으로 간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까? 칼로리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술이나 콜라를 마셨으니 다음날 운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먹은 만큼 소모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더욱이 콜라로 생긴 잉여 에너지를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추겠다는 발상은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방간을 유발한 원인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 적극적으로 식습관을 바꾸거나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만 할 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당뇨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든 병원 진료 중 만난 환자들이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고 의사들도 경고를 하지만 뱃살 빼고 운동하세요라는 조언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니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효과도 더 컸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기도 했지만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몸이 확 바뀌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도 적극적이었다.
이런 약물 치료는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약을 끊어볼 수 있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향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아직 인슐린 분비 능력은 살아있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라면 짧은 기간에 몸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도 스스로 운동과 음식 조절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처음 찾아가는 비만 클리닉을 시행할 때 지방간 중성지방 과다, 전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그제야 유명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3개월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패턴인 것일까? 하지만 유명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이제 건강해지겠지 하는 것은 심리적 위안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더 건강해지고 약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환자들의 문제인지 의료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보다는 약물 처방을 선호하는 의사들의 문제인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건강이 더 나빠지고 복용하는 약물의 가짓수가 늘어나기 전에 체지방 감량과 건강관리를 시작해 몸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분의 체험기를 이어 소개해 본다. 먹던 약들을 모두 끊게 되었다. 나는 15년째 매일 혈압약과 이상지질 혈증약을 먹고 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체중 감량이 도움된다는 말을 듣고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헬스, 자전거, 무작정 걷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랜 다이어트 실패로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이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박용우 박사님과 진행하는 건강 다이어트 클래스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체중을 총 7.1kg 감량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1주차에 3.8kg 감량되는 걸 보며 무척 놀랐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2주차에는 더 노력했더니 체지방 감소량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하지만 3주차에는 체중을 더 빼려는 욕심에 정해진 식단을 어기고 무작정 굶다가 체지방이 아닌 근육이 빠져버렸다. 몸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굶기는 오히려 몸에 피해를 주었다. 이를 통해 체지방 감량이라는 게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다. 교수님은 매주 데이터를 체크하며 혈당과 신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체계적인 식단과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셨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경쟁과 응원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번 도전을 통해 나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도 즐겁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겨 기쁘다. 가장 놀라운 일은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평생을 먹어야 할 약들을 4주간의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깨닫는다. 갱년기, 고장난 몸이 약 없이 회복되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되던 무렵 예상치 못한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체력과 면역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코로나 증상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경계선에 있던 혈압이 190에서 200까지 올라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생겨 몇 달 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찾아다녔다. 병은 메니에르 병과 이석증이 동반되어 어지럼증이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다행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치료를 하니 많이 호전되었다. 그런데 미세한 균형 감각 이상과 고혈압은 여전했다. 특히 혈압은 약을 복용해도 150에서 160대로 잡히지 않아 계속 약의 수량이 늘어났다. 1년이 지난 후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게 되어 이상지질혈증 약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정기건강검진 때 피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와 당뇨약까지 더해졌다. 당뇨약까지 처방을 받으니 내 몸이 점점 만신창이가 되는 기분과 함께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왜? 도대체 왜?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평소 건강에 나쁜 술, 담배, 설탕, 탄산음료 등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유기농 채소와 잡곡밥, 과일, 생선 등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졌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그러던 중 SNS와 지인을 통해 박용우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병원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지침에 따라 약 3개월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시작했다. 그 결과 시작 시점에 체중 56.8kg, 체지방량 19.9kg이었던 몸이 체중 50.8kg, 체지방량 13.8kg으로 바뀌었다. 약을 복용해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은 놀랍게도 114에 71로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다. 당화혈색소는 8.8%에서 5.9%로 떨어졌고 이상지지혈증 간기능 검사 등 다른 수치들도 모두 다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잘못된 습관과 상식으로 몸의 대사가 망가진 것을 알았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내 경우에는 특히 수면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새벽 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치명적이었다. 잠이 인슐린 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7시간 숙면을 위해 가급적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다. 또 과일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어서 매일 넘치게 먹은 것도 잘못이었다. 과일 속 과당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면 몸에 지방으로 쌓일 뿐 아니라 뇌에도 노폐물로 쌓여서 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든 에너지로 소비할 만큼 적당량이 중요한 것 같다. 과정 중에 붓기가 갑자기 심해져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잘 극복했다. 몸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고장나서 대학병원에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며 이약 저약 개수만 늘려가던 때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약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게 놀랍다. 시한폭탄을 품은 것 같은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었던 날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다.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 2021년 9월 6일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공복 혈당이 100을 살짝 웃돌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다. 불과 1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이다. 평소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지냈던 박용우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정확히 9월 16일
선생님과의 첫 진료가 시작됐다. 몸이 나빠지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으니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 약을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또 30년을 시도해왔던 그간의 다이어트 상식을 깨고 잘 챙겨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강조하셨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긴 했지만 건강한 내 몸 만들기가 과연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다. 가장 뼈아팠던 선생님의 말씀, 85세 이후 가족과 함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것인가, 요양원에 가 있을 것인가는 지금의 몸 상태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부쩍 상상해보곤 하는 노후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2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도전해보기로 했다. 선생님의 식단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는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잘 챙겨 먹어야 할 음식으로 나누어 금기식품은 철저히 피하고 허용식품은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허용식품에 한해서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는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시작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그리고 잘 먹는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단백질 음식 위주로 질리지 않게 맛나게 먹을 요리 방법을 연구했다. 채소와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해서는 약간의 간도 괜찮다고 해서 당은 거의 넣지 않고 주로 간장과 매콤함으로 맛을 대신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 덕분에 나만의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가 하나둘 늘어갔다. 굶지 않고 잘 챙겨 먹으니 그 다음에 단식을 해도 크게 힘들지 않았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게 15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매일 했다. 점차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지방이 많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서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억울하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체지방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처음 약속한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자 선생님은 한 달을 더 해보자고 했다. 솔직히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더 해보자는 말씀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건강해진 몸을 보니 오히려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 한 달 더 해보자.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공복 혈당은 100 아래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와 체지방 검사를 하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때 배웠던 14시간 공복 유지와 주 1회 24시간 단식은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몸은 정직하게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다. 방송인 최유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